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하고 그 다음에 그전주에는 이제 중간고사 관련으로 보충 설명을 우리가 생략하였고 한 두 주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건강 잘 유지하시고 계속하였던 1학기 학습 부분에 좋은 성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지나면서 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학점 뭐 이게 3학점 받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전공 과목들을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가서 계속 일을 할 때 기반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포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전체적인 이제 C 프로그래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아마 포인트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있는 부분들이 오늘 그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이제 구조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또 다양한 종류의 그 자료 구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는 자료 구조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그 구조체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하고 9장에 관련된 핵심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 7장까지는 이제 대부분 기본적인 이제 기본기들을 잘 다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들이 되게 되는데 8장 이후로 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같은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이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문제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8장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잘 해나갈 때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그 7장에서 지나서 이제 8장이나 9장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외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다른 쪽에 이제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 나가면은 쉽고 여러 군데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은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충 설명에는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후반부는 대부분 아마 이제 이런 형태대로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왜 이게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관점들을 잘 이해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요령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뭐 무조건 어렵기만 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싫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도 하고 그다음 필요성 쪽을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8장 쪽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그 채팅으로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2차원 동적 배열, 선형 시스템, 그 다음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차원 동적 배열은 이제 그 앞에서 동적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좀 슬라이드를 잡아서 한번 넘어가 보면, 먼저 이제 2차원 배열을 왜 쓰는지 어디 쓰는지는 뭐 이게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그 이제 개념 구성은 크게 이제 두 단계, 투 스텝으로 되는 거 아마 이번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 어레이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열의 개수, 행의 개수, 칼럼의 그 로우의 개수만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1행, 2행, 3행 해서 이제 이렇게 행의 개수만큼에 해당이 되는 이제 포인트들을 하나의 어떤 이제 배열로 준비를 하는 것들이 1단계고요. 그다음 2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행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열의 개수만큼의 원소가 포함이 되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수형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블형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고 같은 요령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제 포인트를 로 개수만큼 할당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주소는 바로 더블 타입이나 인티저의 이중 포인트가 되죠. 별표가 이제 두 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것이 각각의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 칼럼 개수, 우리가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원소 개수를 열의 개수만큼 하나의 어떤 행 자체를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i 번째 그 포인트 값으로 이 주소를 이제 연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연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그 2차원 배열 자체를 마치 우리가 그냥 그 지역 변수로 선언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 자체를 동적으로 만드는 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부분들은 좀 건너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우리가 행렬을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거고, 아마 이제 행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 과목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행렬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 1학년 교양 과정으로도 행렬 및 행렬식 또는 선형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제 과목 안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왜 이 행렬이 왜 우리한테 이만큼 필요할까요? 그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공학 계열의 어떤 문제들을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행렬 모습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럼 행렬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잘 정리들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문제를 정형화시키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래밍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행렬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행렬 상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행렬과 행렬식, 그다음에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이제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 선형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거기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으니까
C를 이용해서 풀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들을 다시 이제 이번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출력할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잘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이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선형 시스템을 풀어나갈 때, 선형 시스템의 해를, 솔루션을 구할 때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첨가 행렬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역시 선형 시스템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작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그 문제는 뭐 3 곱하기 3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손으로 풀어도 크게 어려움이 이제 그 많지는 않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3 곱하기 3은 아니죠. 뭐 적어도 10 곱하기 10이나 많기로는 뭐 100 곱하기 100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손으로 풀 수는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C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각의 문제들마다 그 회사에서 또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지금 현재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잘 결합시켜 가지고 잘 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해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부분들은 그 회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대우를 아주 잘 해주면서 그런 인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왜 AX는 B와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시스템이 주어지고 A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개수 행렬로 표현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그 세 개의 서로 이제 독립적인 연립 그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연립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이제 식이 있으면 바로 각각의 미지수를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바로 이렇게 이제 개수행렬이고, B, X가 이제 여기 X1, X2, X3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미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9, 2라고 되는 이 부분들이 만약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X 값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선형 시스템 시간에 배웠던 가우스 조르단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역행렬을 구해 가지고 x는 a의 역행렬 곱하기 b 형태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행렬을 계산할 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과 유사한 그런 방법들을 써서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C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적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이제 회로 이론 과목을 아마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 회로 이론의 안에도 보면 이제 저항과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 RLC 소자들을 사용을 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그다음 그때 우리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은 각각의 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가 되는지를 바로 이제 선형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방식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자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의 그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복잡해지지 않고 단지 개수만 그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수들이나 미지수 개수만 많아질 뿐이지 프로그램 구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단계고, 8장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가 설명할 때 보면은 사례들을 많이 가져다가 이런 이제 사례에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 구조,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구조체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서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개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상수들이 하나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첨가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첨가 행렬 형태로 만들어 두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구해 나갈 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바로 이제 어떤 행의 좌우항을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곱하면 이제 같다. 이거는 뭐 모든 방정식이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값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R1 여기 이제 x1, x2, x3 더한 것이 4다고 하면은 전체에다 3을 좌우항에다 곱하면은 12가 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어떤 그 행에 다른 행을 어떤 상수값으로 곱셈 연산한 결과를 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면 이제 R1, R2, R3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R3에다가 요 R3에다가 R1을 빼준다. 그러면 X1 빼기 X1이 되니까 이 항목이 0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소거를 시켜 나가는 이런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거법이고,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인 경우에는 두 행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그 문제가 없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쭉 이렇게 피봇 항목들을 정의를 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 피봇 항목을 정의를 해 나갈 때 개수가 가장 큰 값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차가 발생되는 것을 가장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있는 첨가 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나중에 우리가 풀어 나갈 때 그 자체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연관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이제 그 첨가 행렬들이 있을 때 이걸 점점 이제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럼 나중에 대각선 위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대각선 항목들만 쭉 남아있게 앞에 있는 이제 그런 연산들을 해나가면은 결국은 x3는 1, x2는 얼마, x1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곧바로 그 미지수의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뭐 전체 여기에 대한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남아있는 후방 대입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각선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형태고,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들이 계속 이제 일정한 값으로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면은 실제 이제 그 해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각선으로 쭉 짜라 내려가면서 있는 이제 그 P번째 행의 어떤 이제 값을 우리가 골라내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 남아있는 P번째 이제 그 칼럼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개수를 가지는 항을 자리 바꿈해서 이제 옮겨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반 우리가 손으로 풀 때는 뭐 소수점 밑에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실수 자체를 나타내는 소수점 밑에 나타내는 유효자리 수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차가 적게 나타나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보팅을 이렇게 제일 큰 그 개수가 제일 큰 행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피봇 값으로 나머지를 다 나눠주면은 피봇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개수가 1.0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조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구를 시켜 나가고 맨 나중에 남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남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만 1, 1, 1로 해서 이제 개수가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상수들이 변화가 되어 있으면 x1은 여기 있는 요 값 y0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x 이게 만약에 x0, x1, x2라고 하면 이제 차례대로 x1은 y1 더블 프라임, x2는 y2 더블 프라임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차례대로 이제 피보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하는 거,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바로 이제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자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법칙들을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선형 시스템 부분들을 바로 그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회로 이론 과목에서 이제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제 이런 어떤 패루프 하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압들이 일어나는 강화를 쭉 다 더해 나가면은 그 자체가 전체가 이제 0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 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값과 흘러나가는 점의 그 전류의 값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 이런 이제 성질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이제 그 연립 방정식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을 그 구성할 수 있고, 이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그 독립적인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식들을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첨가 행렬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개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 피보팅, 스케일링, 그다음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부분들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가고, 맨 나중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각선이 이제 1.0, 1.0, 1.0으로 점차 이제 변해 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만 이렇게 이제 더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대각선이 전부 1.0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값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 미지수 값의 결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 값을 바로 이렇게 대입시켜 가지고 다시 연산을 해보면 이제 원래의 값이 제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인 절차를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전차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런 이제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을 직접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미지수를 5개로 잡았는데, 회로가 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2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한 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제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선형 시스템 해를 산출하기 위한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구현한 부분들이 이 뒤에 있는 부분이고, 바로 피보팅에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각화를 해 나가는 거, 그 안에 보면 이제 피보팅을 호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루프를 반복문으로 실행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바로 이제 그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을 하기 위한 그 이제 구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줄 한 줄 쭉 더 추적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버깅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던 그 스텝 인투, 스텝 오버 기능들을 잘 사용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이런 프로그램만 준비가 잘 돼 있고, 제가 이미 그 전체적인 이제 통째로 다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파일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제 5개 해당이 되는 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첨가 행렬의 값들을, 개수들을 이렇게 다 입력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를 바라고, 그 시험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능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예제대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문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홈워크 쪽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좀 다른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홈워크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들었던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 역행렬 구할 때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행렬 구하는 알고리즘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어쩌면은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이제 소개들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수행렬 A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이제 X는 요 역행렬 곱하기 Y를 하면은 X가 바로 이제 나오죠.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역행렬 구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방법은 이 소거법을 쓰긴 쓰는데 첨가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좀 다르게 구성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개수 행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단위 행렬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 미지수가 n 개면은 이 2배만큼, 이 n 개만큼의 원소가 있는 첨가 행렬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점점 요 개수 부분들을 이런 단위 행렬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면 원래 단위 행렬이 되어 있던 이 부분이 바로 역행렬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 시스템 과목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뭐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증명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제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역행렬이 계산이 잘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개수 행렬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개수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던 이 부분들, 여기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원 루프를 쭉 따라 돌아가면서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R1, I1 더하기 R2, I2는 그 다음에 이제 E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입력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그 역행렬을 먼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역행렬에다가 위에서 아까 있었던 바로 여기 ME 부분들을 곱해주면은 바로 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된 부분들은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우스 조르단 방식으로 직접 이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또 신호 처리나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또 배우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역행렬 자체를 실제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뭐 어떤 이제 선형 시스템 형태로 주어지면은 틀림없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역행렬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번 이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방식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 자체를 해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우스 조르단 방법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가우스 조르단 방법을 처음 배웠던 부분들은 이제 선형 시스템 과목,
에서 아니면 이제 아마 뭐 학년에 따라서 어떤 이제 부분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과목 이름이 행렬과 행렬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벗어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제 끊임없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좀 잘 소화를 해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뭐 처음에 입력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입력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서 해란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정리해서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올렸을 때는 실제 요 입력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을 몇 개 좀 받아서 아예 이렇게 예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때 하는 것이 3 곱하기 3 정도가 아니라 좀 크죠. 뭐 6 곱하기 6이나 7 곱하기 7이나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예로 좀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읽어 드려 가지고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되죠. 정수로 이제 입력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더블 타입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입력 받아 가지고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기능들이 하나씩 이제 처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init matrix 행렬을 이제 두 개 초기화 시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을 이런 포맷들이 되도록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들이고 출력하는 기능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에 관련된 부분들이 add matrix, subtract matrix, multiply matrix가 있고 그 다음에 inverse matrix, 역행렬 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능들이 실행이 되게 이제 만든다라는 것이 8.1번 첫 번째 호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또 문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질문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 문제 틀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궁금증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 허비가 될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예를 만들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으로 구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앞에서 이제 강의 자료에 이미 제공들이 됐으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해서 실행이 정확하게 이제 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문제를 기반으로 그 방정식들을 구성하고 그 방정식을 기반으로 계수 행렬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풀어나가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이제 예를 참조해서 한번 해보시고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를 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8장부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더 긴밀하게 엮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8장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강조를 좀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8장에서 있는 선형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바로 그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것이 프로그램 과목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다른 전공 과목에도 곧바로 적용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9장 쪽인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9장에서 배우는 이 구조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C 프로그래밍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례대로 이제 한번 열거를 해보라 그러면 첫 번째가 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구조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구조체와 포인트가 결합되어 있는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조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체는 이렇게 파생 자료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파생 자료형은 이제 기본 자료형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배열이 가장 기본적인 파생 자료형 중에 하나고, 그다음 구조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 한 명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을 해봐도 관련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엮어져야 되죠. 그래서 학번에, 이름에, 그다음에 학점에, 뭐 생년월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학생 100명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각각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묶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하고 묶음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조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조체 안에 보면은 서로 다른 자료형의 이런 이제 항목들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structure라는 이제 키워드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하고 다른 것은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가진다.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structure 태그로 하고 이제 자료형 멤버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이 되고, 학생들의 이제 예인 경우에는 보면은 학번, 이름, 성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체로 만들어진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체는 다른 구조체를 내부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 그 안에 또 구조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구성할 수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C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는 장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어떤 구조체 형태로 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체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C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체 이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structure, 다음에 이제 구조체 이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위 속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날짜는 뭐 연월 일로 이제 구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배열과 이제 구조체 비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 뭐 이렇게 제가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이제 자료형을 하나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형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빵을 찍어내는 빵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국화빵을 찍어내는 그 빵틀이고, 거기로부터 찍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 하나를 가지고 뭐 S1, S2, S3 해가지고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구조체 변수의 초기 값은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그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의 자료형에 맞춰 가지고 쭉 열거해주면 그 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배열 초기화하는 거 거의 유사하죠. 단지 다른 점은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쭉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고, 구조체는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의 자료형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가 초기화 데이터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멤버를 개별적으로 참조하려고 하면 이제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거, 닷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학생 한 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이제 도형의 좌표를 XY로 표시를 하고 두 개의 이제 좌표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그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묶음으로 사용이 돼야 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차원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X, Y 다음에 Z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놀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에서는 보면 학번 이름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위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자료 구조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구조체를 만들고 이런 이제 사각형에서 두 끝점 꼭지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포인터 구조체 변수로 해서 P1, P2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이 해당되는 점에 해당되는 X좌표, Y좌표를 읽어내는 방법은 이제 점을 이용을 해서 멤버가 누구의 어떤 이제 멤버인가만 구분을 해주면 그 값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구조체 변수를 이제 직접 대입하는 것은 none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가라고 물어보는 equality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되죠. 실제로 이제 각각의 멤버들이 서로 같은가를 각각의 멤버들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ype define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구조체 이름을 매번 이제 할 때 중간에 이런 이제 뭐 이름 자체를 좀 간편하게 만들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형을 내가 이런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unsigned integer를 uint 32로 한다든지 이게 unsigned고 integer고 32bit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 타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bit으로 구성됐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훨씬 더 오류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많이 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이제 structure 뭐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도 type define을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바로 이 이름으로 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translate 전달되는 두 개의 인수의 자료의 형도 포인트고 그다음 여기서 반환되는 그 값의 그 자료형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잘 쓸 수가 있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다 보면은 structure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type define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그런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직성이 높고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서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조체 내 다른 구조체 멤버를 가지는 것은 이제 학생 그 정보 안에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연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체 변수 DOB가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체 안에 다른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를 또 다른 구조체에 가져다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우리가 C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C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랭킹을 매져 보면은 그 맨 상위에서 5번째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가게 되면은 C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래밍을 잘 이렇게 이제 다룰 수 있고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되게 되면은 뭐 취업하는 거 쉽습니다. 그다음 회사에 가서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배열로 만드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자료형의 항목들이 이제 하나의 이런 이제 구조체 변수로 구성이 되고 그런 변수가 여러 개가 배열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스튜던트를 가지고 계속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튜던트 초기화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구조체 변수 하나를 이제 초기화시킬 때는 중간에 중괄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료형에 맞춰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열거를 하죠. 근데 구조체 배열은 바로 이런 중괄호가 여러 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항목들이 첫 번째 원소, 구조체 변수의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매핑이 돼 나가는 거죠. 구조체 배열의 이제 예를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들었고,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이제 배열의 이런 값을 이제 설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에 있는 행성 부분들을 다루는 것들을 또 이제 예제로 만들었는데, 태양계 행성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해서 이제 명왕성 그 다음에까지 이제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요즘에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요령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의 기본적인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질량, 거리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멤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그 해당되는 행성에 대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행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이제 그 각각의 항목별로 따로따로 기준을 잡아서 정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상대 질량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상대 질량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예로 이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선택 정렬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자체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선택 정렬로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죠. 선택 정렬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 달라지는 것이 이제 I 번째 그 배열에 있는 그 항목의 값이라는 그런 의미로 솔라 플래닛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J 점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이 이제 그 기준 값을 가지고 크건가 작은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비교할 때 이제 string compare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string copy를 해야 되죠.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기화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행성들을 차례대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 질량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또 출력해보고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정렬을 다시 하고 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 따라서 정렬하고 출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질량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매스가 이제 relative 매스가 적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차례대로 이제 정렬이 되죠.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요 거리난을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 쪽으로 이렇게 쭉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해서 Earth가 맨 앞에 나오고 그럼 주피터, 마스 해서 이제 비너스까지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 자체는 선택 정렬로 구현하건 퀵 정렬로 구현하건 앞에서 배웠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응용 분야에 사용이 되든지 간에 항상 정확하게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포인트가 또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고 그 변수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뒤에 이제 설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앞에 별표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듯 이제 별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곳에 변수 값이 되니까 바로 이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멤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당되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개별적으로 읽어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해 보이니까 앞에 있는 별표나 괄호 같은 거, 점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 다음에 별표, 이게 화살표를 붙여서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 변수 값의 멤버를 바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그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이게 이제 화살표 오퍼레이터 부분들을 이제 잘 결합해서 잘 쓰는 방법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거기서 뭐 해당되는 항목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실험들을 해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이제 구조체 안에 있는 항목 자체를 통째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포인트 형태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로서 이제 과목들로 연결되는 정보도 있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뭐 장학팀에서 아니면 교무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졸업 요건이 만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개별적인 정보를 모든 데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별로 따로 이렇게 저장되게 만들고 그 주소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메인 쪽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포인트를 함수 호출의 인수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은 call by point 방법인데, 단지 그때 이제 전달되는 인수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이제 뭐 기본 자료형의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의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게 이제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이제 함수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구조체 포인트를 전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되니까 잘 구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구조체 배열을 정렬할 때 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져서 이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서로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포인트 앞에다가 이렇게 컨스트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간접 참조한 그 변수 값을 변경하지는 못하게, 읽기는 하지만 변경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머지 뭐 구조체 포인트를 함수 인수로 전달받아서 앞에 있는 이제 그 포인트의 앞에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구조체 변수의 멤버들을 따로따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 전달하는 이제 예제에서는 뭐 이런 벡터 그 부분들을 전달해서 이제 그 값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 관련된 뭐 그 정보들을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이런 이제 평균 성적,
그러니까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뭐 정렬을 하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찾아낸다든지 뭐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이제 예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성적이 좋은 학생 찾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저장 순서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헷갈린다고 생각이 되면 잠시 젖혀 두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어떤 그 인베디드 시스템,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근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각각의 자동차 이제 그 구현하는 방식들마다 사용하는 이제 그 CPU 종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취업을 했을 때 인터넷 관련된 이런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하나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는 이런 이제 그 응용 부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바이트 저장 순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인텔 계열의 CPU가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저장 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실제 이제 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트 저장 순서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 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끝단이라는 겁니다. 빅 엔드 하면 이제 값의 단위가 큰 비트가 있는 그쪽 단. 리틀 엔드 하면 값의 단위가 적은 쪽. 우리가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쭉 다 이렇게 이진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0번째 빗, 이거는 이제 1 값이고, 그 다음에 1번째 비트는 2의 값이고, 그 다음에 2번째 비트는 4의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1, 2, 4, 8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값들, 그 다음에 맨 왼쪽 끝에 있는 이제 31번째 비트는 2의 31선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빅 엔드가 되죠. 저장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이제 코드 자체는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만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바이트 저장 순서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한 컴퓨터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쓰고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 다른 컴퓨터로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같은 CPU를 가지고 계속 쓰고 읽고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전공이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생성된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컴퓨터,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CPU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바이트 오더링을 서로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에 9장에 있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슈가, 그 주제가 바로 이제 비트 단위 구조체네요. 그 비트 단위 구조체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기본 자료형의 제일 작은 그런 단위가 바로 1바이트였습니다. 문자형으로 나타나는 캐릭터가 바로 이제 1바이트죠. 근데 1바이트는 이제 8비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의 가지수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구분해야 될 가지수가 한 7가지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3비트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구분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거보다 훨씬 큰 8bit이나 아니면 32bit을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인베디드 시스템인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메모리 가지고 그 기능들을 이제 구현들을 하도록 요구를 받기 때문에 메모리를 아껴 쓰는 방법들을 또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돈입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 메모리 칩 가격을 싼 걸 쓸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적게 되는 걸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이제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빗 단위 구조체 역시 이제 이런 맥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빗 단위 구조체는 우리가 뒤에다 콜론을 찍어서 몇 빗 쓰겠다로 이렇게 이제 요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단위에서 이 저장되는 순서가 복잡하긴 한데 뭐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은 잠깐 좀 뭐 옆으로 이제 제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들은 보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는 이 부분들 다시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처리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기억해 뒀다가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구정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자기 참조 구조체는 이 구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이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것이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 안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가 자기 자신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좀 특수한 그런 이제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는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체 하나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많은 개수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그 링크드 리스트라는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형 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가리키는 포인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누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꼴이 되죠. 맨 첫 번째 노드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가리키고 있거나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고, 거기로 가면은 다시 데이터와 그 다음번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포인트를 차례대로 쭉 방문해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고, 여기 안에 보면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structure list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진 탐색 트리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자료 구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의 트리 노드가 있으면 그 트리 노드 밑에 자식 노드들이 이제 달려 있고, 그다음 이때 이제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의 같은 모양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연결형 리스트를 한번 이제 배울 거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자기 참조체 구조체를 배우는 것은 2학기 때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형 자료 구조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라는 이제 그 과목에서 전체적인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 가장 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또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료 구조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하나하나가 또 진행이 되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 제가 이제 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포인트가 사용이 되는 핵심적인 그런 이제 용도 세 가지를 설명을 하라고 했죠.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항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개를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는 동적 메모리 할당 받을 때 그 주소를 누군가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바로 이제 그 동적 메모리 할당에 사용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call by pointer, return by pointer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인수를 전달할 때
포인터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설명했던 자기 참조 구조체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면은 이제 포인터, 구조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포인터, 그 다음에 구조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과 다음 학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자기 참조 구조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좀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장에서 있는 그 호목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실습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복잡하지 않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복소수 계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구조체로 정의해서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그 복소수 안에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가 들어가 있게 되죠. 뭐 여기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굳이 필요 없으면 그거 자체가 메모리를 이제 잡아먹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함수들을 구성하고 이 구조체를 배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쭉 내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따로 예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분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임이라는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수 세 개를 입력받아서 시분초에 이제 각각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값들이 우리가 이제 몇 시, 몇 분, 몇 초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출력할 때는 중간에 콜론을 써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서에서 많이 표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초 단위로 증가시키고 아니면 두 개의 어떤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사이 간격이 몇 초인가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 시간 그 부분들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그 시간들을 초기화하는 부분들. 제가 여기 보니까 예제를 만들면서 이게 잘못했군요. 이거는 날짜가 되는데 시간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24시간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0시부터 23시까지, 그 다음에 분은 0분부터 59분까지, 초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59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실수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다시 해서 예를 하나 만들 테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20이라고 하는데 C는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값들을 제가 전부 바꿔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번은 바이트 오더링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CPU 종류마다 이제 그 바이트를 저장하는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좀 듣고 그 부분들을 잘 이제 풀어서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필드 구조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정보통신공학과 자체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도 이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냈으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장까지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래서 사실 이제 8장과 9장에서 포인트에 대한 거,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한 거, 행렬을 기반으로 어떤 선형 시스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 들어와서 구조체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델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실무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 C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구성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좀 더 실무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번 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회사에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들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도 프로그래밍 어느 과목 배울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회사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뭐 간접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잘 명심하시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소화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채팅을 통해서 뭐 다른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그 숙제, 그 다음에 실습 문제들 풀어나갈 때 또 질문이 있으면 그 강의 포탈에 그 질의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나를 잘 건져 실력 하나를 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노력을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